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쉼없이 도시를 때리고 있었.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가장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 45층. 한지수의 집은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처럼 화려했지만 그 속을 채운 공기는 시베리아의 한기보다 더 차가웠.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맨발의 냉기를 전했고 통유리창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비현실적이었. 이 집에는 개인적인 사진 한 장, 따뜻한 색감의 천 조각 하나 없었. 모든 것이 강민혁의 취향, 즉 차갑고 현대적이며 과시적인 감각으로만 채워져 있었. 지수는 값비싼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소파 끝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굳건히 현관문 쪽에 디지털 도어록에 고정되어 있었.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 남편 강민혁의 귀가는 하루가 다르게 늦어지고 있었. 처음 한두 달은 그가 속한 국내 굴지의 투자회사 미래셋에서의 승진 경쟁 때문이라고 애써 이해했다. 그가 평사원에서 최연소 팀장이 되고 이제 부장 승진을 눈앞에 두기까지. 지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제물로 바쳤다. 한때 그녀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였다. KIST에서 금융공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도 탐내던 인재. 그녀가 대학 시절 작성했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예측 모델 리포트는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며 여전히 교과서적인 자료로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민혁을 만났고 그의 야망을 사랑했다. 지수야, 너의 그 빛나는 머리로 나를 황제로 만들어줘. 그러면 나는 너를 황으로 만들어줄게. 그 달콤한 속삭임에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날개를 접고 그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 지난 5년간 그녀는 그의 모든 전략 보고서를 대필했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며 심지어 그의 상사들에게 보낼 명절, 선물 하나까지 완벽하게 챙겼. 그녀의 분석력 덕분에 민혁은 승승장구했. 하지만 그는 점차 변해갔. 그는 더 이상 집에서 그녀와 시장 동향에 대해 토론하지 않았. 그녀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와이셔츠에서는 언제나 낯설고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 냄새가 배어왔다. 그때였다. 삐비빅 도어록의 날카로운 전자음이 정적을 갈랐. 지수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 현관문이 열리고 비에 살짝 젖은 최고급 수제화가 대리석 바닥을 거칠게 내디뎠.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강민혁이었다. 그는 여전히 훤칠하고 매력적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감 대신 알 수 없는 흥분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수를 마치 가구의 일부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 풀었다. 오셨어요. 식사는.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민혁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됐어. 피곤해. 그의 목소리는 젖은 구두 밑창처럼 차갑고 뻣뻣했. 그는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 팔걸이에 던져버렸. 그 순간 지독한 알코올 냄새와 함께 그 익숙해져 버린 달콤한 향수 냄새가 거실 공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존재를 알리는 명백한 표식이었.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섰.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지만 이 지옥 같은 불확실성을 끝내야 했다. 민혁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 민혁은 냉장고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 그의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동시에 어렸. 얘기, 무슨 얘기? 피곤하다니까. 매일 늦는 거요. 그리고 이 향수 냄새.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마케팅팀의 오유라 대리. 맞죠? 지수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민혁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 그는 마치
아주 우스운 코미디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제 알았어. 생각보다 둔하네. 한지수, 월스트리트가 탐내던 천재라더니 집구석에만 있으니 머리가 녹슬었나 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수의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이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를 꺼내더니 병째로 들이켜고는 빈 병을 싱크대에 던져 넣었. 쨍그랑하는 소리가 지수의 신경을 긁었다. 민혁은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는 대신 그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 그래, 맞아. 유라 씨야.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젊고 생기 넘치고 야망 있는 여자지. 그녀는 나를 이해해줘.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여자라고. 당신처럼 과거의 영광에 젖어서 불평이나 늘어놓는 여자가 아니라. 그는 서재로 향하는가 싶더니 곧 자신의 서류 가방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로 된 것을 테이블 위에 3개 내던졌.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원하니까. 자, 여기 당신이 원하던 얘기의 결말이 다 들어있어. 봉투는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다가 지수의 바로 앞에 멈췄다. 지수는 천천히 봉투로 다가갔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피가 역류하는 듯한 메스꺼움을 느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 가장 먼저 그녀의 눈을 찌른 것은 굵고 검은 고딕체로 찍힌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였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귓가에는 오직 세차게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뿐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녀는 애써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버텼.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유리처럼 위태롭게 새어나왔. 민혁은 마치 오페라의 클라이맥스를 감상하는 지휘자처럼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지켜봤.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이제 그만 끝내자고. 이 지루한 연극. 그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걷어차듯 무심하게 말했. 지루한 연극. 지수는 숨이 막혔. 우리의 5년이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내가 포기한 모든 것이 고작 지루한 연극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불꽃이 일었지만 민혁은 코웃음만 쳤. 포기 웃기지 마. 한지수, 그건 포기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까 난 처음부터 당신한테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낀 적 없어. 그의 잔인한 고백은 계속되었. 내가 당신에게 매력을 느꼈던 건 딱 하나. 당신의 그 쓸만한 머리 때문이었지. 선우 이씨 합병 전략, 제이바이오 투자 유치안. 전부 당신 머리에서 나온 거 맞잖아.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아주 편하게 왔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 눈빛은 그녀를 철저히 농락하고 있었. 하지만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졌어. 민혁이 결정타를 날렸. 난 이제 당신의 낡은 전략 따위 없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거든. 반면에 당신은 어때? 경력 단절 5년 차. 시장은 변했어. 지수야. 당신은 이제 그냥 껍데기만 남은 쓸모없는 가정주부일 뿐이라고. 쓸모없는 가정주부라는 말이 독화살처럼 나라와 지수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육체적인 배신감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의 지성과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이 참혹한 모멸감이었. 그녀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무기를 기꺼이 그에게 쥐어주었. 하지만 그는 그 무기로 자신을 겨누고 이제 쓸모가 다했으니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었.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 그곳에는 더 이상 그녀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자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성공에 도취된 탐욕스럽고 오만한 괴물만이 앉아있을 뿐이었. 민혁은 손목에 찬 새로운 명품 시계를 힐끗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 그 시계는 지수가 지난달
그의 생일 선물로 사주려다. 그가 그런 고리타분한 디자인은 싫다고 거절했던 바로 그 브랜드의 최신 모델이었. 아마도 오유라가 선물한 것이리라. 재산 분할은 서류에 적힌 대로야.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했어. 이 아파트는 내 명이고 결혼 전 재산이니 당신 지분은 없어.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 물론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그걸로 어디 가서 조용히 살아. 아, 그리고 당신 책이랑 옷가지들 이번 주말까지 짐 싸서 나가줬으면 좋겠군. 다음 주 월요일에 유라가 이 집으로 들어올 거거든. 그녀가 당신의 촌스러운 물건들을 보는 걸 원치 않아. 그는 그렇게 마지막 통보를 날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이 함께 사용했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차게 닫아버렸다. 방 문이 닫히는 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거실을 울렸다. 차갑고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은 지수는 유리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망연히 내려다보았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 속에서 속절없이 번져나갔다.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던 신기루는 이렇게 끝났. 아니,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분노, 그리고 생존을 향한 결의의 불씨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했. 그날 밤 한지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밤새도록 창밖에 비가 그치고 동이 트는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았. 이혼 합의서의 차가운 잉크는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녀의 영혼의 낙인을 찍는 듯했. 강민혁은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여전히 거실에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최고급 슈트 차림으로 안방에서 나왔고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지나쳐 현관을 나섰다. 그가 떠난 후에도 오유라의 역겨운 향수 냄새만이 공기 중에 남아 지수를 질식시켰. 이혼 절차는 강민혁의 말대로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국내 최고가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둔 상태였. 지수가 뒤늦게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검토했을 때는 이미 늦었. 그녀가 그동안 대필해준 모든 전략 보고서와 성과들은 법적으로 강민혁 팀장의 업무 성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 한지수 씨, 지난 5년간의 소득 증빙 자료가 전무합니다. 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 기여도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 강민혁 측은 이미 이 아파트가 결혼 전 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지수는 그가 결혼 직후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그녀의 예금과 퇴직금을 모두 가져가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던 것을 기억했. 하지만 그 모든 자산은 교묘하게 그의 개인 명의로 돌려져 있었다. 법정 싸움은 무의미했. 더 정확히 말하면 싸움을 지속할 돈도 힘도 지수에게 남아있지 않았.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바보처럼 속았는지를 깨달았. 그녀의 지성은 남편의 성공을 위한 연료로 쓰였. 이제 연료가 바닥나자 가차없이 폐기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결국 강민혁의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 위자료는 그가 말한 대로 섭섭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이 강남의 아파트 전세금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 약속한 주말이 칼처럼 다가왔다. 지수는 자신의 물건을 꾸리기 시작했. 하지만 지난 5년간 그녀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옷장은 강민혁의 명품 슈트와 오유라가 선물했을 법한 화려한 액세서리들로 가득 차 있었. 지수의 옷은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걸려 있었. 그녀는
결혼 전 입었던 낡은 정장 몇 벌과 평상복 몇 가지만을 골라 28인치 캐리어 하나에 우겨 넣었. 서재의 책장 대부분도 민혁의 경영 서적과 골프 잡지로 채워져 있었. 그녀가 자신의 전공 서적 몇 권을 꺼내려 할 때였. 책장 가장 깊숙한 구석, 민혁이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 곳에 낡은 하드 드라이브 하나와 두꺼운 바인더 몇 개가 먼지에 덮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결혼 직전까지 연구했던 자료들과 민혁의 초창기 보고서를 위해 만들었던 원본 분석 자료들이었다.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예측 모델의 수정본, 선우 이씨, 합병의 리스크 분석 원본, 민혁이 제출했던 최종본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바로 그녀 자신의 것이었. 지수는 하드 드라이브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마비된 신경을 자극했. 그녀는 홀린 듯 바인더를 펼쳤. 그곳에는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 복잡한 그래프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다. 이것은 쓸모없는 가정주부 한지수의 것이 아니었. 이것은 월스트리트가 탐냈던 천재 분석 한지수의 것이었다. 그녀는 바인더와 하드 드라이브를 자신의 낡은 백팩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챙겨 넣었.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자 그녀 자신이었다. 짐을 다 꾸렸을 초인종이 울렸. 지수가 망설이며 인터폰을 확인하자 화면 가득 오유라의 화사하고 의기양양한 얼굴이 들어찼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서 있었다. 어머, 아직 안 가셨네요. 사모님 아니, 이제 한지수 씨라고 불러야 하나. 문이 열리자마자 오유라는 과장된 몸짓으로 코를 막으며 거실로 들어섰. 그녀의 뒤에는 민혁의 어머니, 즉 지수의 시어머니였던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집 관리를 어떻게 한 거니? 우리 민혁이가 고생이 많았겠네. 시어머니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지수가 자신의 아들에게 걸맞지 않는 여자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 지수가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을 때조차 그녀는 여자가 똑똑해봤자 남편 내조나 잘하면 그만이라며 그녀의 희생을 폄하했었. 오유라는 것일 중앙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수를 조롱하듯 바라보았. 지수 씨, 생각보다 짐이 단출하네요. 하긴 이 집에 지수 씨 거라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전부 우리 민혁 씨가 이룬 것들이지.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손톱을 매만졌. 아, 그리고 이 소파 너무 칙칙하지 않아요? 민혁 씨랑 나 다음 주에 이탈리아에서 새로 주문한 가구들 들어오기로 했어요. 이건 버려야겠어. 지수는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굴욕감이 온몸을 태웠. 그녀는 이 여자와 이 가족과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 그녀는 짐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 그때 오유라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 그녀는 지수의 낡은 백팩을 턱으로 가리키며 비웃었. 그 가방 안에는 또 뭐가 들었어요? 설마 이 집 물건이라도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민혁 씨가 위자료도 두둑하게 줬다던데 너무 추잡스럽잖아요. 오유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 시어머니도 거들었. 예, 유라 말이 맞다. 어디 가방 좀 열어보렴. 네가 우리 민혁이 물건에 손댔을지 누가 아니?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경멸보다 더 깊고 차가운 얼음 같은 무관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비켜.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에 오유라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내 가방 안에 든 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도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쓸모 있는 물건들은 하나도 없으니 걱정 말아요. 지수는 오유라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 그녀는 더 이상 이들에게 감정을 소모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5년간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러나 이제는 남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집을 돌아보았. 참, 오유라 씨. 지수가 문손잡이를 잡은 채 말했. 강민혁이라는 남자. 생각보다 금방 질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쓸모가 닿으면 가차없이 버리죠. 마치 나처럼. 아니, 어쩌면 당신처럼.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 그것은 조롱이나 저주가 아닌 명백한 사실을 고하는 예언자의 미소였. 오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며 지수는 미련 없이 문을 닫고 나왔. 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과거도 끝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지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 45층의 화려한 아파트를 뒤로하고 차가운 도시의 거리로 나온 그녀는 오직 손에 든 캐리어 하나와 백팩 안에 하드 드라이브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 집, 남편, 재산, 그리고 5년의 세월. 그녀는 문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내쫓겼. 지수는 정처 없이 걸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5년 만에 처음으로 맨몸으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 그녀는 낡은 백팩을 고쳐매었다. 그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지는 하드드라이브와 바인더는 그녀의 꺾였던 날개이자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 그녀는 자신의 두뇌와 지식, 그것만큼은 강민혁, 오유라도 빼앗아가지 못했다. 그녀는 그렇게 바닥을 쳤. 바로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 한지수의 새로운 삶은 서울에서 가장 낡고 가파른 언덕배기 신림동의 한 옥탑방에서 시작되었.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인 약간의 위자료를 쪼개어 겨우 얻은 작은 공간이었. 강남의 화려했던 유리 상자와는 정반대로 이곳은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시의 소음과 날씨를 그대로 견뎌내야 했. 겨울의 칼바람은 낡은 창문 틈새로 여과 없이 스며들어 그녀가 입고 있는 두꺼운 스웨터의 온기를 무력하게 만들었. 그녀는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다잡았.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 슬픔과 절망은 그녀가 강남 아파트를 나오던 날 모두 버렸. 지금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생존 본능과 언젠가는 반드시 재개하겠다는 차가운 결의뿐이었. 그녀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켜고 5년 만에 다시 구직시장에 뛰어들었.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결의보다 훨씬 더 냉혹했. KI, ST,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제의 같은 화려했던 이력은 5년 경력 단절이라는 6글자 앞에서 힘을 잃었다. 수십 통의 이력서는 익히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직행했. 면접 기회를 얻더라도 면접관들은 그녀의 지난 5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모욕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남편 덕에 편하게 5년 쉬셨는데 이제 와서 굳이 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수는 굴욕감을 씹어삼켰. 그녀는 결국 눈을 낮추고 또 낮춰 여의도에서 한참 떨어진 구로의 한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계약직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 그녀는 매일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리했.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은 그저 숫자를 더 빨리 입력하는 용도로만 쓰일 뿐이었. 그녀는 그렇게 번 돈을 굶주린 짐승처럼 아꼈다. 식사는 편의점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으로 때웠고 옥탑방의 난방은
잠들기 직전 1시간만 들었. 그녀는 돈을 모으고 있었.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 그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의 무기인 두뇌에 다시 기름칠을 하고 최신 정보로 장전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지하철 광고판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 세미나 광고를 보았. 국내외 유명 애널리스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 문제는 참가비였. 그녀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비싼 금액이었. 지수는 단 하루를 망설였.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적금을 망설임 없이 해지하고 세미나 참가 신청을 했.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절박한 투자였다. 세미나 당일 지수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 5년 전에 산 것이라 유행이 지났고 몸에 잘 맞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등을 꼿꼿이 폈. 코엑스 컨퍼런스 홀은 최고급 슈트와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지수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이방인처럼 초라해 보였.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곳에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 지난 5년간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새로운 금융 파생 상품들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미친 듯이 학습했. 그녀의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분석 회로가 5년 만에 다시 뜨겁게 돌아가기 시작했. 점심시간조차 거른 채 그녀는 구석에 앉아 노트북으로 관련 데이터들을 분석했. 마지막 세션은 위기 속의 기회 2024년 하반기 주요 이슈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패널들은 최근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테림바이오 사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테림바이오는 임상 3상 실패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었고 모든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은 즉각 매도와 파산 가능성을 외치고 있었다. 데이터가 명백합니다. 테림바이오는 회생 불가능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하루빨리 손절해야 합니다. 한 유명 애널리스트가 단호하게 결론 내렸. 청중들 사이에서도 동의하는 탄식이 흘러나왔.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테림바이오의 재무제표와 임상 데이터를 밤새워 분석했었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 모두가 실패라고 규정한 그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가능성의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모두가 테림바이오의 손절 시점에 대해서만 질문했. 지수는 조용히 손을 들었지만 사회자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의도적으로 무시했. 세션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였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의 한 남자에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 아니야, 그건 실패가 아닌데 데이터 해석을 완전히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매우 강렬했. 모두가 삼상 자체의 실패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문제는 P3 물질이 아니라 함께 투여된 보조 약물의 과다 복용 부작용이에요. 원본 데이터를 분리해서 교차 분석하면 P3 자체의 유효성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월등해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보조 약물 레시피만 수정하면 되는 문제라고요. 지수는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낯선 남자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자신이 급하게 만든 분석 그래프를 보여주었. 보세요. 이 변곡점. 시장은 패닉에 빠져서 이 기업의 핵심 자산 가치, 즉 P3의 원천 특허 가치를 0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이건 명백한 오류예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사야 할 때라고요. 그녀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남자는 세미나의 화려한 참석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차림이었. 그는 값비싼 시계도 명품 넥타이도 하고 있지 않았.
그는 그저 짙은 회색 스웨터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 그는 지수의 거칠지만 논리 정연한 분석, 그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눈빛을 가만히 응시했.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신뢰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사과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녀가 노트북을 닫으려 할 때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 그 분석 자료 조금 더 자세히 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집중시키는 미묘한 힘이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진성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손, 이진우 회장이었. 그는 요란한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종종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업계 세미나에 참석해 시장에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듣곤 했. 오늘 그는 수백 명의 유명 애널리스트들의 정제된 보고서보다 이름 모를 한 초라한 여자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받았. 이진우는 그녀의 분석에서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도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용기와 집요함을 보았. 그는 지수의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수식과 그녀의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짙은 기색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번갈아 보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가 물었. 지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 한지수입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임을 미처 알지 못했. 이진우 회장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한지수의 말은 뒷모습을 조용히 응시했. 그녀의 낡은 정장 어깨 위로 희미하게 내려앉은 비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편등해서 느껴지는 기묘한 불균형이 그의 뇌리에 깊게 밝혔.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방금 전 그녀가 보여준 절박함 속에서 피어나는 날카로운 지성은 처음 경험하는 종류의 것이었.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 그는 즉시 그녀를 멈춰 세우거나 자신의 명함을 건네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 이진우는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가였.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상대방의 경계심을 높이거나 자신의 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는 것임을 알았. 그는 세미나장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에 눈에 띄지 않는 방탄 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올랐. 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강남의 번잡한 거리를 빠져나가는 동안 그는 침묵을 지켰. 그가 마침내 입을 연 것은 한남대교를 거의 다 건넜을 무렵이었. 그는 비서실장인 윤 기범에게 전화를 걸었. 윤 실장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진순그룹의 정보와 전략을 총괄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 윤 실장. 방금 끝난 코엑스 글로벌 투자 세미나 참석자 명단에서 한지수라는 이름을 찾아 아마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아. KAIST 졸업생일 거야. 30대 중반. 이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학력, 경력, 결혼 생활, 재산 상태, 최근 이혼 소송 서류까지, 특히 지난 5년간의 행적, 그리고 미래에셋의 강민혁 팀장과의 관계. 24시간, 아니 12시간 내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는 직감적으로 한지수와 강민혁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감지했.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 진순그룹 본사 70층 회장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아직 어둠에 잠긴 서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 이진우는 밤새 해외 지사들과의 화상 회의를 마친 참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 그는 어제 한지수가 언급했던 테린바이오의 원본 데이터를 직접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
모든 시장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이자 거대한 기회였. 오전 7시 정각. 윤기범 실장이 얇은 티타늄 케이스에 태블릿을 들고 조용히 들어섰다. 그는 이진우가 지시한 인물에 대해 이토록 긴급하게 심층 조사를 요구한 것이 이례적임을 알고 있었. 이것은 단순한 인재 스카우트가 아니었. 회장님, 요청하신 한지수 씨 관련 자료입니다. 윤 실장은 태블릿 화면을 켰다. 이진우는 테린바이오 데이터에서 시선을 떼고 화면을 바라보았. 한지수, 만 34세, KAIST, 금융공학 4년 전액 장학생 및 수석 졸업. 재학 시절 작성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예측 모델 논문은 당시 학계뿐만 아니라 몇몇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으나 모두 거절했습니다. 윤 실장의 보고는 건조했지만 내용은 화려했. 이유는 미래에셋 강민혁 팀장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진우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 결혼 직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슬아의 자녀는 없으며 시부모를 봉양한 기록도 없습니다. 특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4주 전 협의 이혼했습니다. 화면에는 이혼 합의서의 주요 조항이 떠 있었. 위자료 액수는 터무니없었. 사실상 빈손으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는 불공정한 재산 분할이었. 이진우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예측 모델이라는 제목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는 즉시 개인 서재의 아카이브에 접속했. 오래전 그가 친숭을 물려받기 전 순수하게 학문적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시절 익명으로 이 논문을 읽고 충격에 가까운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했. 너무나 날카롭, 대담하며 기존의 모든 이론을 비웃는 듯한 완벽한 논리였. 그는 당시 이 한지수라는 천재 학생을 진숭 장학생으로 영입하려 했으나 그녀는 졸업과 동시에 감쪽같이 업계에서 사라졌었다. 마치 자신의 빛을 스스로 감춘 것처럼 세상에 동일 인물이었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 어제 세미나장에서 본 삶에 찌들고 낡은 정장을 입었던 그 여자가 10년 전 그를 감탄시켰던 바로 그 천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윤 실장이 결정적인 보고를 덧붙였. 회장님,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민혁 팀장이 지난 5년간 미래에셋에서 성공시킨 주요 딜. 선우 EC, 적대적 MA, J, 바이오, 투자, 유치안 등 굵직한 성과들의 초기 전략 보고서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모델링 기법이 한지수 씨의 10년 전 논문 및 어제 세미나에서 보여준 테린 바이오 분석 기법과 99% 일치합니다. 그 말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었. 강민혁은 그녀를 이용한 것이었. 아니, 그녀의 지성을 빨아먹고 성장한 기생충이었.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어 가두고 그녀가 낳은 황금알을 자신의 것인 양 떠들고 다닌 것이었다. 이진우는 눈을 감았. 지독한 분노와 함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썩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롭게 벼려진 한지수라는 존재에 대한 경이감이 밀려왔다. 5년의 경력 단절이 아니었. 이진우가 차갑게 말했. 그녀는 5년간 업계에서 가장 치열한 실전의 중심부에서 이름 없는 그림자 전략가로 활동했던 거야. 남편이라는 족쇄에 묶인 채. 그리고 이제 그 족쇄가 풀렸.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 이런 인재는 단순히 스카우트할 대상이 아니었. 진숭의 핵심 무기로 만들어야 했. 그는 강민혁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 시각 한지수는 신림동의 냉기 가득한 옥탑방에서 밤을 꼬박 새운 채였다. 세미나에서 얻은 흥분은 잠시였. 차가운 현실이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았. 낡은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 공고가 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이력을 모두 지우고 성실함, 꼼꼼함 따위의 단어들로 자기소개서를 채워 넣으며 자괴감에 빠져 있었. 다음 달 월세와 밀린 공과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 그때 주머니 속에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2로 시작하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 또다시 대출 상담 전화이거나 아니면 이력서를 낸 곳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 여보세요.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샘과 영양 부족으로 조금 잠겨 있었. 한지수 씨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 울림은 이상하게도 뇌리에 박혀 있었다. 낮고 차분하며 듣는 이를 압도하는 특유의 힘. 어제 세미나장에서 만났. 평범한 차림의 그 남자였다.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어제 글로벌 투자 세미나에서 잠시 뵈었습니다. 지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 존재감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너무 신뢰를. 지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 옥탑방의 초라한 현실과 어제의 그 화려한 세미나장, 그리고 이 의문의 전화가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그가 왜 자신에게 전화를 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이진우는 그녀의 사과를 가로막으며 본론을 꺼냈. 어제 한지수 씨가 보여준 테림 바이오 분석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 창밖으로 진숭그룹의 전용 헬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니, 정정하죠. 인상적인 것을 넘어 완벽했습니다. 진숭은 그 분석에 기반하여 오늘 새벽 테림 바이오의 부실 채권과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 자신의 혼잣말 같던 분석이 대한민국 세계 1위 기업의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이었. 한지수 씨, 진숭그룹 전략기획본부 핵심 애널리스트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지수 씨를 위해 오늘 아침부로 새로 만든 자리입니다.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 진숭그룹, 강민혁이 술에 취해 내가 언젠가는 저 자리에 앉을 거야라며 울부짖. 그가 평생의 목표로 삼았던 바로 그곳. 네. 하지만 저는 경력이 5년이나 단절되었. 지금은 아무것. 경력 단절이라. 이진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명백한 조소가 스쳤. 한지수 씨의 지난 5년은 단절이 아니라 미래에셋이라는 테스트 베드에서 강민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실전 압축 훈련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는 미래에셋의 그 잘난 팀장이 아니라 그의 성공을 실제로 만들어낸 진짜 두뇌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은 지수의 심장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 처음이었다. 강민혁의 그림자 뒤에 숨겨졌던 자신의 5년, 쓸모없는 가정주부라며 모욕당했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누군가가 이토록 정확하고 날카롭게 꿰뚫어 봐준 것은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닙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 한지수 씨의 그 뛰어난 머리를 더 이상 썩히지 말고 진숭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펼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강민혁 같은 좀도둑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는 지수의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어 그것을 치유할 방법 또한 제시했. 연봉이나 조건은 업계 최고 대우를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기범 실장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말을 이었. 오늘 오전 10시까지 진숭 본사 70층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는 준비시켜 두겠습니다. 이건 질문이나 부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한지수 씨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 지수는 차가운 옥탑방 바닥에서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 치슈진.
찐숭그룹 회장실이었. 절망의 끝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동아줄이 내려왔.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지수는 밤새 수십 번 다림질한 낡은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 5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면접을 볼 때 입었던 옷이었. 구두는 뒷굽이 조금 달아 있었지만 그녀는 어젯밤 남은 돈을 털어 새 것처럼 광을 냈. 그녀는 더 이상 신림동 옥탑방의 초라한 이혼녀가 아니었. 그녀는 다시 전사 한지수로 돌아가고 있었다. 여의도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진숭 그룹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성체와 같았. 태양빛을 반사하는 푸른색 유리 외벽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했. 로비에 들어서자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티타늄으로 마감된 내부가 눈부시게 빛났다. 그곳을 오가는 직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대한민국 1% 엘리트의 아우라를 숨기지 않았. 그들의 걸음걸이는 빠르고 자신감이 넘쳤. 지수는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어깨를 꼿꼿이 폈.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당당하게 말했. 이진우 회장님과 십시 약속이 있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데스크 직원은 그녀의 낡은 정장을 1초간 훑어보았지만 이진우 회장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즉시 표정을 바꾸고 긴급하게 내부 전화를 연결했다. 잠시 후 그녀는 최고 등급의 방문증을 받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그녀는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다. 일반 직원용 게이트가 아닌 임원들만 사용하는 별도의 게이트였. 그녀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받았. 엘리베이터 내부는 고급스러운 원목과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 속도를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상승했. 디지털 숫자가 1층에서 70층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지수는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애써 억눌렀. 이것은 꿈이 아니었. 이것은 그녀의 두 번째 기회이자 그녀가 강민혁에게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에게 되갚아줄 복수의 서막이었. 띵.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70층의 문이 열렸. 엘리베이터 홀은 넓고 고요했으며 오직 발소리를 흡수하는 최고급 카펫만이 깔려 있었다. 윤기범 실장이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복도에 나와 있었. 그의 표정은 어제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었. 한지수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기다리십니다. 윤 실장이 안내하는 곳은 거대한 회장실이 아니라 그 옆에 위치한 또 다른 거대한 공간이었. 그곳은 진숭그룹의 핵심 두뇌들이 모인 전략기획본부였다. 수십 명의 최고 엘리트들이 거대한 데이터월을 바라보며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일하고 있었. 그들의 눈빛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과 지독한 업무 강도가 동시에 느껴졌.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아내 오유라에게 조롱당하던 쓸모없는 가정주부가 아니었. 그녀는 오늘부로 진숭그룹의 전략 분석 한지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 그녀의 자리는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 통유리창 바로 앞 시장을 정면으로 내려다보는 곳에 마련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그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 그는 그녀를 처음부터 진숭의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진성그룹 전략 기획본부 70층.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는 진숭의 심장부였. 거대한 데이터 월이 쉴 새 없이 시장 상황을 쏟아냈. 수십 명의 엘리트들은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렸. 그들의 고가 슈트와 완벽한 태도 속에서 한지수의 낡은 정장은 마치 다른 종의 생물이 섞여 들어온 듯한 이질감을 자아냈. 그녀의 존재는 무언의 파문을 일으켰. 이진우 회장은 그녀에게 어떤 적응 기간도 주지 않았. 그녀가 자신의 자리에 체앉기도 전에 본부 전체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 거대한 타원형 회의 테이블. 이진우가 상석에 앉아
그 좌우로 진숭의 핵심 임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 지수는 말단 직원처럼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임원들의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자극했. 오늘의 안건은 세종중공업입니다. 이진우가 태블릿을 밀며 입을 열었. 화면에는 연일 주가가 폭락하는 세종중공업의 그래프가 떠올랐. 세종중공업은 한때 대한민국 조선업의 상징이었지만 무리한 해양 플랜트 사업 확장과 노조 문제, 그리고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몰린 상태였다. 모든 금융기관이 독이 든 성배라며 투자를 회수하고 있었다. MA팀의 박진태 본부장, 검토 의견은 이진우가 박 본부장을 지목했다. 하버드 MBA 출신으로 진숙 내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성향의 박진태는 코웃음을 치듯 보고했다. 회장님, 이건 검토의 가치도 없습니다. 부채 비율 4000%. 핵심 특허는 이미 담보로 잡혔. 노조는 결사항전 태세입니다. 인수하는 순간 진숙 전체가 수렁에 빠질 겁니다. 쓰레기입니다. 그의 단호한 결론에 대부분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 이진우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박진태를 응시하다가 시선을 테이블 끝에 지수에게로 옮겼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쏠렸. 한지수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 오늘부로 전략기획본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중공업 MA건은 한지수 씨가 전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 박진태 본부장의 얼굴이 노골적으로 구겨졌. 회장님, 농담이십니까? 저분은 업계 경력도 불분명한 신입입니다. 게다가 이거는 이미 저희 팀에서 불가 판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진우의 결정에 대한 불만과 지수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수가 회장의 낙하산이거나 혹은 잠깐 데리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 지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십 개의 의심과 저기의 찬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 5년 전 강민혁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그녀라면 이 압박감에 질식했겠지만 지옥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돌아온 그녀는 달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모인 임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 한지수입니다. 맡겨주신다면 제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고 건조해서 박진태를 비롯한 임원들은 더욱 당황했. 저 여자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미친 것인가? 이진우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 좋습니다. 일주일 뒤 이 자리에서 한지수 씨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회의 끝. 그날부터 지수는 진숭 빌딩의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70층 자신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 그녀는 박진태 팀이 검토했던 정제된 보고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 대신 그녀는 진숭의 데이터 아카이브에 접속해 세종중공업의 지난 20년간의 모든 원본 데이터를 요청했다. 재무제표, 공시자료, 노조 회의록, 특허 출원 내역, 심지어 해외 법인의 세금 납부 내역까지.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는 사람처럼 보였. 컵라면과 에너지 드링크가 그녀의 책상 한 구석에 쌓여갔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낡은 노트북과 진숭의 슈퍼컴퓨터가 연결되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 그녀의 머릿속에서 5년 만에 깨어난 괴물이 포효하고 있었. 전략기획본부의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혹은 투명인간 취급했. 저 여자 저러다 과로사하겠네. 회장님 눈에 띄어봤자 결국 저렇게 버려지는 거야. 뻔한 스토리. 박진태 본부장은
팔짱을 끼고 매일 그녀의 자리를 지나치며 그녀가 언제쯤 울면서 도망칠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 그는 이미 자신의 팀원들에게 저 여자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말라고 지시해둔 상태였다. 이진우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70층 전략기획본부의 CCTV 화면을 띄워놓고 있었. 그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와중에도 종종 지수의 모습을 확인했. 그는 그녀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에 매료되었. 그녀는 남들이 보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었. 그녀는 숫자와 숫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0년 전 그를 감탄시켰던 그녀의 논문 속 바로 그 방식이었. 그는 윤 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 한지수 씨가 요청하는 모든 데이터를 1분 내로 지원하도록 해. 국내외 지사, 정보팀, 법무팀 가릴 것 없이 단 내가 지시했다는 것은 알리지 말고. 이진우는 그녀가 스스로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증명해 보이길 바랐. 그리고 그는 그녀가 해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 나흘째 되던 날 새벽 3시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은 지수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세종중공업의 막대한 은행권 부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보다 더 교묘하게 숨겨진 3호 전환사채 CB의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었다. 그 전환사채들은 조세의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 그녀의 손가락이 더욱 바쁘게 움직였. 진숭의 정보망을 통해 그 페이퍼 컴퍼니들의 실소 유주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결고리가 나타났. 그 세 곳의 페이퍼 컴퍼니는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현세종중공업의 회장 최만식이었. 그는 고의로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고 주가를 폭락시켜 상장 폐지를 유도하고 있었. 이게 목적이었. 지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 최 회장은 회사를 상장 폐지시킨 후 헐값의 개인 자금,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으로 회사를 다시 사들여 가장 골칫거리인 노조와 소액주주들을 모두 정리하고 핵심 특허만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은행권 부채는 그저 연막이었을 뿐 모두가 이 거대한 사기극에 속고 있었다. 박진태의 쓰레기라는 평가는 정확했지만 그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음을 알지 못했. 지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최만식 회장의 계획을 역이용할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 진숭이 지금 개입한다면 최 회장은 즉시 계획을 수정할 것이다. 지금은 그가 가장 방심하고 있는 순간, 그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숨통을 끊어야 했. 그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 그것은 MA 전략 보고서가 아니었. 그것은 적대적 부채 인수 및 경영권 찬탈 계획서였다. 약속한 일주일째 아침, 지수는 지난밤 옥탑방에 들러 딱 1시간 눈을 붙이고 샤워를 한 뒤 다시 낡은 정장을 입고 출근했.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숭의 그 어떤 엘리트보다도 날카롭게 빛났다. 같은 시각 회의실에 먼저 도착한 박진태 본부장은 여전히 오만했. 한지수 씨,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하면 회장님께 잘 말씀드려보죠. 지수는 그를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연결했. 곧이어 이진우 회장과 임원들이 입장했. 이진우는 지수의 수척해진 얼굴과 불타는 눈빛을 잠시 바라보곤 곧바로 회의 시작을 알렸. 한지수 씨, 시작하지.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 조롱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 제가 검토한 세종중공업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박진태 본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 본부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종중공업은 현재 상태로는 인수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가 맞습니다. 박진태의 입가에 비웃음이 어렸. 결국 포기군. 임원들도 실망한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라.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그 밑에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수를 전제로 접근했기 때문에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자신이 밤새 만든 자료를 띄웠.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도, 최만식 회장 일가의 비자금 계좌,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핵심 특허 목록이었.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 박진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 지수가 띄운 자료는 진숭의 최고 정보팀도 파악하지 못한 세종중공업의 가장 깊숙한 치부였. 최만식 회장은 회사를 살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고의로 부도를 유도해 헐값에 알짜 자산만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차세대 동력 시스템 원천 특허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사기꾼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막죠? 박진태가 신경질적으로 반문했다. 막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는 겁니다. 지수가 다음 장을 넘겼. 우리는 세종중공업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패닉에 빠진 제1금융권 은행들로부터 그들의 부실 채권 전량을 헐값에 매입합니다. 예상 매입가는 장부가의 30% 미만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 우리가 최대 채권단이 되는 순간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현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근거로 경영권을 정지시킵니다. 최만식 회장은 감옥에 갈 것이고 진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종중공업의 모든 부채를 구조조정하고 저 원천 특허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엠메이가 아니라 사냥입니다. 보고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 이토록 대담하고 정교하며 무자비한 전략은 처음이었. 박진태 본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하버드 MBA 학위가 저 낡은 정장을 입은 여자의 분석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는 굴욕감을 맛보았. 이진우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활짝 웃는 미소가 피어올랐. 완벽하군. 박진태 본부장. 그가 박 본부장을 불렀. 지금 즉시 MA팀 전원을 투입해 한지수 씨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시오. 자금팀은 필요한 실탄을 무제한으로 준비하고 법무팀은 최만식 회장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이 사냥 오늘부로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진숭 전략기획본부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 회장님의 낙하산이었던 한지수는 순식간에 본부의 실질적인 사령관이 되었다. 박진태를 포함한 모든 엘리트들이 그녀의 지시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그녀의 분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 그녀의 지시는 냉철하고 정확했.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정장을 입은 이혼녀가 아니었. 그녀는 전장을 지휘하는 장수였. 이진우는 그 모든 과정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 그는 종종 늦은 밤까지 홀로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는 지수에게 다가갔. 그는 그녀에게 시시콜콜한 칭찬이나 격려를 하지 않았. 대신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진숭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 유럽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그녀를 부하 직원이 아닌 자신과 대등한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런 이진우의 태도에서 강민혁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지적 존중을 느꼈.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 그녀는 진숭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중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빛나고 있었.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심이 아닌 다른 종류의 뜨거움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세종중공업 인수를 가장한 성공적인 기업 사냥은
진순그룹 내에서 한지수의 입지를 신화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정장을 입고 굴러온 돌이 아니었다. 진숭이 제공하는 최고급 맞춤 정장과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관리를 받는 그녀는 과거에 오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낙하산이라 부르지 않았고 대신 70층의 얼음마녀 혹은 H, J 전략가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 이진우 회장은 그녀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있었. 그는 그녀를 단순한 부하 직원으로 대하지 않았. 그는 자신의 집무실 옆에 그녀만을 위한 별도의 전략 분석실을 마련해 주었. 그룹의 가장 민감한 사안들을 그녀와 가장 먼저 논의했. 그녀의 분석은 언제나 정확했. 그녀의 판단은 냉철했으며 그녀의 전략은 대담했다. 이진우는 그녀라는 날카로운 검을 얻은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리고 진승 그룹 앞에 새로운 과제가 떨어졌다. 정부 주도의 송도 G3 AI 허브 개발 프로젝트였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금융 주관사 자리를 놓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 격돌하고 있었. 진숭에게 이 사업은 미래의 4차 산업의 핵심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 이진우는 이 중대한 프로젝트의 총괄 전략가로 망설임 없이 한지수를 임명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지수가 이끄는 진숭의 TF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 진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곳은 다름 아닌 강민혁이 속한 미래의 셋이었다. 한지수가 떠난 후 강민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승승장구했. 지수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성과물들을 자신의 공으로 완벽하게 포장한 그는 마침내 상무이사 자리까지 꿰찼. 그는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성공한 M&A 전문가로 떠올랐. 오유라와의 화려한 관계를 공공연히 과시하며 각종 경제지와 사교계 가심난에 오르내렸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확신했. 그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완벽하게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고 자만했.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 그는 진숭 그룹과의 정면 대결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최근 진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 특히 혜성처럼 나타나 세종 중공업건을 성공시킨 진숭의 신임 전략가에 대해 강한 호기심과 경쟁심을 느꼈다. 업계에는 H, J, 한이라는 이니셜만 알려져 있을 뿐 그 누구도 그녀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진숭의 철저한 보안 속에서 그녀는 베일에 쌓인 존재였다. 강민혁은 그저 운이 좋은 늙은 교수 출신이거나 회장이 뒤를 봐주는 낙하산일 거라 폄하했. 그는 감히 그 H, J, 한이 자신이 5년 동안 이용하고 쓸모없다며 내버린 바로 그 안에 한지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 그는 한지수가 지금쯤 위자료 몇 푼에 기대어 신림동 같은 변두리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상상하며 비웃었. 그녀는 그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에 등장할 가치조차 없는 과거의 오점일 뿐이었. 운명의 날이 밝았. 송도 G3 프로젝트 입찰을 위한 공동 프레젠테이션 날이었다. 정부 과천청사의 대형 컨퍼런스 홀에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금융사 임원들이 모두 모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 진숭그룹 측에서는 이진우 회장이 직접 참석했. 그의 곁에는 완벽한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한지수와 이제는 그녀의 충실한 조력자가 된 박진태 본부장이 배석했다. 그들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담담하게 무대를 응시했다. 잠시 후 강민혁이 이끄는 미래의 세 팀이 요란하게 입장했다. 강민혁은 최고급 맞춤 슈트핏을 자랑하며 선두에 섰. 그의 뒤를 따르는 오유라는 마치 패션쇼에라도 온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화려한 차림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홍보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합류한 상태였다. 강민혁은 진숭 측 좌석을 힐끗 보았다. 이진우 회장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잠시 시선을 피했을 뿐 그 옆에 앉은 여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지금의 한지수는 과거 그가 알던 초라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차갑게 빛나는 눈빛, 당당한 자세, 고급스러운 스타일. 그는 그녀가 그저 이진우 회장의 또 다른 비서이거나 임원 중 하나일 것이라 무심코 넘겨짚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무대와 심사위원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발표는 미래의 셋이 먼저였다. 강민혁은 무대 중앙에 서서 특유의 화려한 언변과 쇼맨십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는 진순이 감히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레버리지를 이용한 공격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청중들은 그의 대담함에 감탄하는 듯했다. 하지만 한지수는 조용히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저 전략,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것은 과거 한지수가 그에게 알려주었던 초기 투자 모델을 위험할 정도로 변형시킨 탐욕으로 가득 찬 전략이었다. 그는 고수익 부분만 극대화하고 그녀가 그토록 강조했던 리스크 헤징과 안전장치 스톱로스 부분을 의도적으로 혹은 무지해서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발표에 스스로 도취되어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구멍을 드러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어진 진숭의 발표는 박진태 본부장이 맡았다. 한지수가 설계한 전략은 강민혁의 것과는 정반대였다.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며 AI 기술과 금융을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이었다. 겉보기에는 강민혁의 것보다 화려함은 덜했지만 그 안에는 시장의 모든 변수를 계산한 치밀함과 안정성이 숨어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강민혁의 화려한 쇼에 매료된 일부 청중은 다소 지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강민혁이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는 진숭의 성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듯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진우 회장과 박진태 본부장을 번갈아 보며 조소 어린 표정을 지었다. 진숭의 전략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소심하고 구시대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교과서만 파고든 늙은 학자가 책상에서 만든 계획 같군요. 청중석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강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숭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 회장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는 비전과 배짱이 필요한 법입니다. 진숭처럼 몸을 사리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진숭의 익명 전략 J 한이라는 분께 전해주시죠. 그는 J 한이라는 이니셜을 일부러 또박또박 발음했다. 시장이라는 전쟁터는 그렇게 얌전한 곳이 아니라고. 이 정도의 소심한 전략으로는 미래의 셋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숭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진숭이 이미 끝났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박진태 본부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에도 한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아니 자신의 과거를 향한 모욕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스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혁의 목소리를 마치 배경소음처럼 혹은 분석해야 할 또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평온함은 오히려 좌중을 압도하는 기이한 힘을 발산했다. 이진우는 강민혁의 오만한 도발과 그 도발을 받는
한지수의 얼음 같은 침착함을 흥미롭게 지켜보았. 그는 이미 이 게임의 승자를 알고 있었다. 사자는 짖지 않는다. 사자는 그저 사냥할 뿐이다. 그는 지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민혁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것이었다. 지수는 강민혁의 발표 자료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이미 모두 파악한 상태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전략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한지수가 알려준 고위험 고수익 모델의 핵심 전제 조건, 즉 특정 시장 변동성이 3%를 초과할 경우 즉시 발동해야 하는 자동 손절매 및 채권 전환 조항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오직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실패의 가능성을 자신의 계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다. 지수는 자신이 오래전 만들어준 검이 이제 주인의 목을 겨누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강민혁은 자신이 진숭의 코를 납작하게 눌렀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을 나섰다. 오유라는 그의 팔에 매달려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미래의 셋 직원들은 그들의 상무를 영웅처럼 치켜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누구 앞에서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오만하게 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발밑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 한지수는 비로소 태블릿을 덮고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강민혁 상무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그의 계획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사상누각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단기유로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안정적일 것이라 도박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진우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면 되는 거겠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미 유럽 지사의 진숭의 자금력을 이용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전달해 두었습니다. 강민혁이 채권을 발행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그가 제시한 자금 조달 계획의 중심 고리를 끊어버릴 겁니다. 그는 빈 깡통을 들고 전쟁터에 나온 셈입니다. 이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J. 한 전략가의 계획을 전면 승인합니다. 강민혁 상무가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숨통을 끊을 칼을 준비합시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과거를 청산하는 심판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탑에서 스스로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래의 셋 본사, 강민혁의 사무실은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로 분주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직 그는 이미 자신이 승자라고 확신했다. 언론들은 그의 공격적인 전략을 혁신적이라 치켜세웠다. 진숭의 안정적인 계획은 지루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오유라는 그의 팔에 매달려 샴페인을 흔들며 교태를 부렸다. 민혁 씨, 정말 대단해요. 진숭의 그 늙은이 이진우 회장을 지칭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걸 봤어야 했는데 강민혁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유럽 채권 발행을 위한 최종 서류에 서명했다. 그 J. 한이라는 녀석. 누군지는 몰라도 내 상대가 못 돼. 이제 이 채권 발행만 성공하면 우리는 송도 GCT의 주인이 되는 거야. 진숭은 우리 발밑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그는 자신의 전략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 즉 한지수가 설계했던 안전장치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진숭 그룹 70층 전략기획본부는 고요한 전쟁터였다. 한지수는 거대한 데이터 월 앞에 서 있었고 그곳에는 런던, 프랑크푸르트, 쥐리히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1초 단위로 스트리밍되고 있었다. 박진태를 비롯한 핵심 팀원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숨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조롱이 아닌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감이 서려 있었. 강민혁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현지, 시각 10시, 정각, 미래의 셋 명의의 유로, 채권 발행 공시가 뜹니다. 지수가 차갑게 말했. 그의 계획은 오직 이 채권을 통한 저금리 자금 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안정적일 것이라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 도박판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 이진우 회장이 조용히 전략실로 들어섰. 그는 지수의 어깨 너머로 데이터 월을 바라보았. 필요한 자금은 승인했네. 유럽 지사와 연계된 헤지펀드들도 준비를 마쳤. 아주 J 전략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지휘권을 일임했. 그는 이 사냥의 마지막 순간을 그녀가 직접 장식하기를 바랐. 지수는 런던 시장 개장 10분을 앞두고 마이크를 잡았. 그녀의 목소리는 진숭의 유럽 지사 트레이딩 룸에 실시간으로 울려 퍼졌. 지금부터 오퍼레이션 템페스트를 개시한다. 1단계. 강민혁이 타겟으로 삼은 채권과 유사한 모든 파생 상품에 대해 진숭 보유 물량 전량을 시장가로 매도한다. 시장에 의도적인 충격을 가해 공포 심리를 자극한다. 2단계. 연계된 헤지펀드는 즉시 해당 섹터의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을 공격적으로 매입한다. 시장의 미래에셋의 신용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다.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 이것은 강민혁의 채권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 그것은 그가 수영하려는 풀장의 물을 빼버리고 동시에 그 물에 독을 푸는 행위였. 런던 시장이 개장하고 미래에셋의 채권 발행 공시가 뜨자마자 지옥이 펼쳐졌. 강민혁이 예상했던 안정적인 시장은 온데간데 없었. 진숭이 쏟아낸 물량과 헤지펀드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그가 발행하려던 채권 섹터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변동성에 패닉에 빠졌. 미래에셋의 신용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사무실에 비상이 걸렸. 채권 발행 주관사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빗발쳤다. 강 상무님, 시장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무슨 소리냐며 소리를 질렀.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했잖아. 주관사 직원은 울먹이며 답했다. 금리가 하룻밤 사이에 300베이시스 포인트나 폭등했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합니다. 300베이시스 포인트. 그것은 강민혁의 전체 자금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했. 그가 송도 G3 위원회에 제출했던 화려한 계획은 이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강민혁이 절규하는 순간 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 강민혁 상무님, 금융감독관의 긴급조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지수의 두 번째 공격이었. 그녀는 강민혁의 전략을 분석하면서 그가 과거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했던 여러 개의 유령 회사 SPC의 흔적을 발견했. 그것은 그녀가 세종중공업에서 봤던 수법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그는 한지수에게 배운 것을 그녀가 경고했던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숭 법무팀은 이 자료를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했.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불법 자금 순환 및 배임 혐의입니다. 지금 즉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조사에 응해주셔야겠습니다. 감사팀장의 말에 강민혁의 눈앞이 하얘졌. 자금 조달 실패, 그리고 금융당국의 조사. 두 개의 거대한 망치가 동시에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오유라는 이 모든 광경을 사무실 문 밖에서
창백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깨달았. 언론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었. 혁신적인 전략가 강민혁은 하루아침에 탐욕스러운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미래의 셋의 주가는 폭락했. 송도 G3 위원회는 즉각 미래의 셋의 입찰 자격을 박탈했다. 진숭그룹은 유일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었다. 모든 것이 한지수가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종료되었. 미래의 셋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 강민혁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가 정지되었. 그는 짐을 쌀 시간도 없이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건물에서 쫓겨났. 그가 텅 빈 눈으로 1층 로비를 지날 때 TV 뉴스에서는 진숭그룹의 이진우 회장이 송도 G3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주에 대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모든 축하 파티가 끝난 늦은 밤, 진숭 70층 전략실에는 지수와 이진우 단둘만이 남아있었. 지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 승리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허무했.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족쇄가 드디어 풀려나가는 느낌이었. 끝났군. 이진우가 그녀의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 그는 강민혁의 몰락이나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해 말하지 않았.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 한지수 씨, 당신은 진숭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 왔소. 그리고 오늘 그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이뤄냈지. 지수는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 그녀의 옆모습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미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바로 나요. 지수가 의아한 듯 그를 돌아보았. 나는 징숭을 위해 최고의 전략가를 영입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나는 내 착각을 깨달았소. 나는 단순히 직원을 영입한 것이 아니었어. 그는 그녀의 낡은 정장을 처음 보았던 날, 그녀의 지친 눈빛 속에서 타오르던 불꽃을 떠올렸. 그는 그녀의 지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그녀의 강인함, 진실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용기에 매료되었. 한지수 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내 부하 직원이나 진숭의 전략가로만 생각할 수가 없소.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는 놀라 물러서지 않고 부드럽게 감쌌. 나는 내 남은 인생의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하오. 진숭의 파트너가 아니라 이진우라는 남자의 파트너. 지수는 숨이 멎는 듯했.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에도 없던 일이었. 한지수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 자신을 쓸모없는 가정주부라며 내쳤던 남자, 그리고 자신을 최고의 파트너라며 손을 내미는 남자.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낯설고 뜨거운 무언가에 의해 녹아내리기 시작했.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당당한 여자의 모습이었.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 진숭그룹이 배포한 한 장의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금융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 이진우 진숭그룹 회장, 한지수 전략기획본부장과 이달 말 전격 결혼. 이 짧은 한 줄의 문장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진숭그룹의 지배구조에 새로운 핵심 인물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예고였다. 월요일 아침 모든 경제지와 증권가 정보지의 톱뉴스는 한지수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베일 속의 H, J, 한. 그녀는 누구인가? 진숭의 신데렐라,
혹은 새로운 실세. 이진우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70층의 얼음마녀. 언론들은 그녀의 정체를 캐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진숭의 철통 보안 속에서 그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KAIST 수석 졸업이라는 화려한 학력, 세종 중공업들을 성공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뿐이었다. 그녀의 5년간의 공백 그리고 강민혁과의 지독했던 과거는 이진우 회장의 지시하에 철저히 지워져 있었. 그 시각 청담동의 최고급 웨딩드레스 살롱. 한지수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었. 과거 신림동 옥탑방에서 낡은 정장을 다리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순백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마른 몸을 기품 있게 감쌌고 전문 아티스트의 손길을 거친 얼굴은 차갑지만 눈부신 아우라를 뿜어냈.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그림자도 진숭의 신데렐라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지수 자신이었다.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지수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던 이진우가 다가왔. 그는 턱시도를 입고 있지 않았지만 평소의 차분한 슈트 차림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거울을 통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 화려한 건 드레스가 아니오. 한지수 씨, 당신 자신이지. 당신은 이 정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열정보다는 서로의 지성과 강인함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 이진우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사랑했. 지수는 자신을 유일하게 알아봐주고 날개를 달아준 그의 믿음을 존경했. 그들의 결혼은 세기의 로맨스라기보다는 두 개의 강력한 제국이 맺는 가장 완벽한 동맹에 가까웠다. 같은 시각, 지옥의 풍경은 다른 곳에서 펼쳐지고 있었. 박민혁이 쫓겨난 미래에셋 근처의 최고급 오피스텔. 그가 오유라와 함께 지내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 하지만 지금 그곳은 온갖 술병과 서류더미, 명품 옷가지들이 뒤엉켜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강민혁은 며칠째 씻지도 못한 헝클어진 머리로 소파에 처박혀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 모든 것이 무너졌. 금융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그가 숨겨왔던 모든 비리와 불법, 자금 흐름이 드러났. 그가 오유라의 부추김에 빠져 그녀의 친척 명의로 투자했던 수십억 원의 사이드 프로젝트들은 모두 유령 회사였음이 밝혀졌다. 그 돈은 처음부터 강민혁의 주머니를 노린 오유라의 사기극이었. 미래에셋은 공식적으로 그를 파면했.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업계의 총하에서 범죄자이자 수백억 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민혁 씨, 괜찮아요? 오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그에게 위스키를 건네며 그의 등 뒤에서는 자신의 짐을 몰래 싸고 있었. 그녀는 이미 강민혁의 남은 재산을 빼돌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이 무너지는 배에서 탈출할 마지막 순간만을 재고 있었. 그때 거실의 대형 TV에서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 속보입니다. 진숭그룹 이진우 회장이 전격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진숭의 핵심 전략가로 알려진 한지수 본부장입니다. 강민혁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 이진우 회장의 얼굴 옆으로 낯설지만 익숙한 여자의 증명사진이 떠올랐. 사진 속 여자는 차갑게 웃고 있었. 지수. 강민혁이 술병을 떨어뜨렸.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위스키가 바닥을 적셨. 그 이름이었. 그가 5년 동안 이용하고 쓸모없는 가정주부라며 모욕하고 쓰레기처럼 내버렸던 바로 그 이름.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가 진숭의 회장이랑 결혼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유라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화면 속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그녀는 과거 강남의 아파트에서 마주쳤다. 초라했지만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얼음 같던 눈빛을 기억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민혁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었다. 진숭의 공격은 처음부터 이 여자, 한지수의 복수극이었던 것이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한지수라고 당신 전 부인 오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강민혁의 웃음이 멎었다. 그는 천천히 TV 화면으로 기어갔다. 화면은 마침 진송그룹 사옥 앞에서 찍힌 한지수의 최근 영상으로 바뀌었다. 완벽한 슈트를 입 수십 명의 임원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순종적인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제이, 한, 진숭의 베일에 쌓인 전략,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정체불명의 인물. 강민혁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숨이 막혔다.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나왔다. 자신이 경멸하고 버렸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쥔 심판자였다는 잔인한 진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파멸을 완성시킨 것이었다. 그의 절규를 등 뒤로 오유라는 마지막 남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챙겨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다. 강민혁은 이미 끝났다. 더 이상 빼먹을 꿀도 이용할 가치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서명했던 마지막 재산 포기 각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이 지옥에 버려두고 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주할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고 사라졌다. 며칠 후 이진우와 한지수의 결혼식이 열렸다. 언론의 요란한 관심과는 달리 결혼식은 진숭그룹의 영빈관에서 양가 직계 가족과 그룹의 핵심 임원들만 참석한 채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은 대한민국의 정계와 재계를 모두 움직이는 거물들이었다. 이 결혼식은 그 자체로 진숭의 새로운 권력 구도를 공표하는 자리였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홀로 당당하게 버진 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곁에 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을 넘어선 전우애와 같은 깊은 동질감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한지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진우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언론은 이 결혼을 세기의 결혼이자 가장 강력한 파워 커플의 탄생이라 대서특필했다. 같은 시각 강민혁의 오피스텔 문이 강제로 열렸다. 빚쟁이들과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 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산압류 집행입니다. 그들은 집안 곳곳에 붉은색 차압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오유라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가 비어 있음을 확인했다. 오유라가 그를 완벽하게 배신하고 모든 것을 챙겨 달아난 것이었다. 그가 믿었던 젊음과 야망, 아름다움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 독이었다. 그는 이제 직업도, 돈도, 명예도, 심지어 자신을 배신했던 연인마저도 잃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수백억의 빚과 사기꾼이라는 낙인뿐이었다. 압류된 TV 화면에서는 마지막으로 영빈관 정원에서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한지수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진송그룹의 안주인이자 재계가 주목하는 핵심 전략가 한지수. 강민혁은 그 눈부신 광경을 보며 피를 토하는 듯한 공허함에 휩싸였다. 그가 버린 여자는 그가 평생 오르고자 아니,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있었. 그의 오만함이 빚어낸 완벽한 패배였다. 강민혁은 유령이 되었.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는 문자 그대로 거리를 떠돌았. 수백억에 달하는 빚은 그의 숨통을 조였. 금융 사기꾼이라는 낙인은 그가 재기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그가 한때 누렸던 강남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그를 조롱하는 거대한 감시탑처럼 느껴졌. 그는 며칠을 굶었고 짖지 못했으며 그의 정신은 무너진 자존심의 파편 속에서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TV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던 한지수의 모습이었. 진순그룹의 안주인 이진우 회장의 아내. 그가 쓸모없는 가정주부라며 내쳤던 바로 그 여자. 처음에는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절망이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자 그 감정은 기괴한 희망으로 변질되기 시작했. 지수는 원래 마음이 약했어. 내가 빌면 그녀가 나를 용서해 줄지도 몰라. 그것은 이성이 마비된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 그는 자신이 한지수에게 저지른 짓은 까맣게 잊은 채 과거 그녀가 보여주었던 순종과 헌신만을 기억해냈다. 그는 진순그룹 본사가 있는 여의도를 향해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 그에게 남은 마지막 도박이었. 그녀의 동정심에 호소해 이 지옥에서 벗어날 한 줄기 빛이라도 얻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 5년 전 그가 지수에게 이혼 서류를 내던졌던 그날 밤처럼 차갑고 거센 겨울비였. 하지만 그때와는 모든 것이 반대였. 그때 그는 최고급 슈트를 입고 따뜻한 집으로 들어갔. 그녀는 차가운 거실에 버려졌. 지금 그는 비에 흠뻑 젖어 뼈 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끼며 그녀가 있는 따뜻한 성체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진순그룹 본사 빌딩은 비바람 속에서도 그 위용을 뽐내며 거대하게 우뚝 솟아 있었다. 로비는 거대한 오페라 하우스처럼 웅장했. 수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 강민혁은 남루한 행색으로 그 화려한 건물 입구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며칠간 자라난 수염, 때에 절어 악취가 나는 낡은 콧, 초점을 잃은 눈. 그는 완벽한 노숙자의 모습이었. 보안 요원들이 그를 주시하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로비로 뛰어들어가 한지수의 이름을 외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 그는 한때 저들 중 하나, 아니 저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서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굴욕이었. 그는 그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비에 젖은 생쥐처럼 떨고 있었. 그때였다. 진승 그룹 본사 빌딩 앞 광장에 소란스러운 기운이 감돌았. 송도 GCT 프로젝트의 공식 주관사 선정을 축하하는 기자회견이 방금 끝난 참이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로비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 강민혁은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 저것은 한때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스포트라이트였. 로비의 거대한 회전문이 열리고 이진우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 그의 곁에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와인색 정장을 입은 한지수가 나란히 서 있었. 그녀는 더 이상 긴 머리가 아니었. 어깨에 닿는 단정한 단발머리는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했. 얇은 금태 안경 너머의 눈빛은 그 어떤 남자 임원보다도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녀는 이진우 회장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 강민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저 여자가 정말 한지수란 말인가. 그가 알던 화장기 없는 얼굴로 자신의 아침 식사를 챙기던 그 순종적인 아내.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흔적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 도달하고자 했던 성공의 정점에
완벽한 여왕의 모습으로 서 있었. 그 순간 강민혁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질투, 분노, 절망, 그리고 처절한 생존 본능이 뒤엉켜 그를 덮쳤. 저 여자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아니, 저 여자는 원래 내 것이었어. 저 모든 건 내가 누렸어야 할 것들이라고.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 쏟아지는 비를 뚫고 로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 지수야, 한지수.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갈랐. 보안 요원들이 경악하며 그를 막아섰지만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고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뒹굴듯이 기어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한지수와 이진우의 바로 앞까지 돌진했다. 기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난입에 놀라 뒤로 물러섰. 카메라는 이 모든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 강민혁은 그들의 몇 걸음 앞에서 멈췄. 아니, 힘이 다해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그는 비에 젖은 더러운 몰골 그대로 진순그룹의 수백 명의 직원들과 대한민국 전체로 생중계될 카메라 앞에서 한지수를 향해 무릎을 꿇었. 아니, 무릎을 꿇는 것을 넘어 그는 자신의 이마를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세게 찧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로비는 순간 정지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대한민국 세계 1위 진순그룹의 안주인, 최고의 전략가 한지수, 그리고 그녀의 발밑에 이마를 밟고 조아린 정체불명의 더러운 노숙자 이진우 회장은 즉각 한지수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지수는 그의 팔을 조용히 저지했. 그녀는 이 광경을 똑똑히 봐야 했. 지수야. 아니, 사모님. 아니, 여보. 강민혁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빗물이 뒤엉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 그는 울부짖으며 그녀의 구두 끝을 향해 기어가려 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나 이대로 죽어. 당신 없으면 나 죽는다고.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 아니라 바라기였다. 기자들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 사모님. 여보,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 엄청난 특종의 냄새가 났. 저 남자 혹시 미래의 셋의 강민혁 상무 아니야?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렸.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기자가 있었던 것이다. 강민혁이 한지수 본부장 발밑에 무릎을 꿇다.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완벽한 그림이었다. 한지수는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 경멸도, 연민도, 승리감도 없었. 그녀는 마치 실험실의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듯 자신에게 쓸모없는 가정주부라며 독서를 퍼붓던 남자의 마지막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 차가운 무관심이 강민혁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 오,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강민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정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가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찢어 밝히고 불태워버렸던 바로 그 단어였. 오유라, 그년이 날 속인 거야. 난 처음부터 당신밖에 없었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날 다시 받아줘. 여보. 그는 그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 그때였다. 이진우 회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보안 요원들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저 쓰레기를 내 눈앞에서 치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살기는 로비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강민혁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 안 돼 놓으라고. 지수야.
한지수 날 관할 보라고 내가 잘못했어. 강민혁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지수의 눈을 바라보았. 그녀가 단 한마디 멈춰요라고 말해주길 바랐. 그가 과거의 그녀에게 그토록 많이 요구했던 순종. 바로 그것을 구걸하고 있었. 한지수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선명하게 강민혁의 귓속에 밝혔. 시끄럽네요. 단 한마디였. 그녀는 그에게 눈길조차 더 주지 않. 이진우의 팔짱을 끼며 로비 안쪽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강민혁의 마지막 남은 희망과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사형 선고였. 시끄럽다. 그의 모든 절규와 애원, 그의 존재 자체는 그녀에게 그저 소음에 불과했다. 보안 요원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강민혁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다. 그는 쏟아지는 비 속으로, 자신이 시작했던 그 차가운 빗 속으로 다시 내동댕이 쳐졌다. 로비의 거대한 유리문이 닫히고 강민혁의 울부짖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한지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 그녀는 이진우와 함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 70층을 향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진우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 지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빗속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길고 깊었던 숨을 내쉬었. 그녀의 과거는 방금 전 저로비 바닥에서 완벽하게 죽었. 전용 엘리베이터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에서 울려 퍼지던 강민혁의 광기 어린 절규는 저 먼 세상의 소음처럼 완벽하게 차단되었. 70층을 향해 부드럽게 상승하는 고요한 상자 안에서 이진우는 한지수의 차가운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 그녀의 시선은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 그곳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가 없었. 괜찮소. 이진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분노와 그녀가 받았을지도 모를 충격에 대한 깊은 염려가 배어 있었. 그는 그녀가 원한다면 진숭의 모든 법무팀을 동원해 강민혁이라는 존재를 이 사회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 그는 그녀가 또다시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았.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 그리고 그녀는 예상과는 달리 아주 희미하고 맑은 미소를 지었. 그것은 승리자의 조소나 동정심이 아니었. 수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마지막 족쇄가 마침내 풀려나가는 것을 확인한 사람의 완벽한 해방감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이었. 괜찮아요. 진우 씨.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을 이었. 방금 전 그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내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도 그에 대한 분노나 원망 혹은 미련 같은 것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텅 빈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5년 전 그가 쓸모없는 가정주부라며 자신을 내쳤을 때 느꼈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떠올렸. 하지만 지금 그 고통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아득했. 그가 옛정을 운운하며 내 발밑에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지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 그가 말하는 그 정이라는 건 5년 전 그날 밤 그가 내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을 때 이미 제가 되어 사라졌다는 걸. 오늘 내가 본 건 내 과거의 남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탐욕과 오만에 잡아먹힌 불쌍하고 초라한 괴물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전날 진송그룹 로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소동으로 도배되었. 미래의 셋 전 상무 강민혁, 진송 안주인 한지수 부회장 발밑에서 무릎 꿇고 구걸. 몰락한 금융 황태자와 진송을 이끄는 여왕. 충격적 과거 인연. 기자들은 한지수의 베일에 쌓인 5년을 파헤치려 혈안이 되었지만 이진우 회장의 철저한 언론 통제와 진숭의 막강한 정보력 앞에 그들의 호기심은 좌절되었. 강민혁은 그날 이후 대중의 기억 속에서 비참하게 잊혀갔. 그는 로비에서의 난동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 그 과정에서 오유라와 공모했던 추가적인 배임 및 횡령 혐의가 모두 드러났.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그에게 더 이상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 그는 재판에서 수백억 대의 배상 판결과 함께 중형을 선고받았. 그가 한때 누렸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 오유라는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지만 이미 강민혁의 마지막 재산까지 모두 챙겨 남미의 어느 국가로 도주한 후였다. 그녀가 그곳에서 새로운 사기 행각을 벌이다 현지 갱단에게 살해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이 몇 년 뒤 들려왔을 뿐이다. 강민혁은 그렇게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자신이 버렸던 아내가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모든 것을 손에 쥔 채 세상을 호령하는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 그의 오만함에 대한 완벽하고도 철저한 대가였.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 진숭그룹 본사 1층 대강당. 1년 중 가장 중요한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 강당은 수백 명의 국내외 주주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외신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 진숭그룹이 송도 GC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세종중공업을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후의 첫 주총이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진숭의 안주인이자 이 모든 성공 신화의 실질적인 설계자, 그리고 오늘부로 그룹의 미래 전략을 총괄할 신임 부회장으로 공식 선임될 한지수. 사람들은 그녀가 과연 이진우 회장의 화려한 트로피일지 아니면 진숭그룹을 이끌 차세대 리더일지 확인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 이진우 회장은 의외로 상석이 아닌 주주석 가장 앞줄에 박진태 본부장 등 다른 임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무대를 바라보며 자신의 아내에게 이 거대한 무대를 온전히 넘겨주었. 잠시 후 단상의 조명이 밝아지고 한지수가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전투적인 짙은 색 정장이 아닌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위엄이 느껴지는 아이보리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연설대 앞에 섰지만 준비된 원고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수백 명의 청중과 차례로 눈을 맞추며 진숭그룹의 향후 10년 비전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진숭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AI와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1등 기업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과 거대한 비전은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 그녀는 더 이상 복수라는 작은 목표에 얽매여 있지도 않았.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지도 않았. 그녀의 눈은 5년 전 신림동 옥탑방에서 먼지 쌓인 하드 드라이브를 손에 쥐었던 그날의 절박함을 넘어 더 크고 넓은 세상을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을 되찾아 그 이상으로 성장해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잠시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 주주들은 그녀가 이진우의 그림자가 아닌 진숭을 이끌 또 하나의 태양임을 인정한 것이다.
한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 자신을 향해 가장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내고 있는 이진우와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